북한 김정은이 러시아에 북한 병사들을 파병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정확한 인원과 역할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김정은은 북한의 젊은 병사들을 전쟁터인 사지로 보냈습니다. 공병이 아닌 전투병을 말이죠. 이런 김정은의 파병이라는 선택은 도박으로 보아야 할까요? 투자로 봐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은 북한 김정은의 선택은 도박보다는 투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에 불만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댓글창이 비난으로 폭주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김정은의 결정을 옹호하는 것이냐 하는 불만입니다. 투자는 긍정적 단어인데 막 써도 되냐?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 파병의 규범성 여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파병 결정의 성격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북한의 파병은 규탄받아야 합니다. 침략 전쟁에 젊은 병사들의 목숨을 갈아넣는 결정은 역사를 두고두고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정은 파병을 투자란 용어로 옹호하거나 미화하려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다들 김정은을 성토하고 비판하는 와중에 김정은의 판단에 대한 최대한 객관적 분석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좀 더 의미 있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성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둘째, 김정은의 현재 상황이나 북한의 현재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북한 연구자가 아닙니다. 북한의 상황에 대해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국제정치 연구자 시각에서 보편적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보편적인 틀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이후 북한의 특수한 정보를 대입해서 구체화를 해볼 수 있겠죠. 투자와 투기와 도박의 구분,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주로 우리는 왜 파병했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 주체의 합리성 혹은 심리를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려면 김정은이 필요하거나 관련 문건들이 나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하지만 매우 정확하진 않아도 분석은 필요합니다. 만약 합리적 차원에서 투자를 한 것이라면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도박하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라면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사결정의 분석이 중요합니다. 김정은의 투자라는 짜증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학에서 시작합시다. 경제학에서 투자, 인베스트먼트와 투기, 스페큘레이션과 도박, 갬블링은 구분됩니다. 구분의 기준은 기대수익과 위험 두 가지입니다. 기대수익은 투자 결과로 얻어질 것이라고 기대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만약 기대수익률이 10%라면 투자로 인해 얻게 될 이익이 투자한 금액의 10%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위험, 리스크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잠재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죠. 그런데 위험만 있다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또 기대 수익이 높기만 한다면 누가 투자를 주저하겠습니까? 즉 위험 없이 1년에 20% 이상의 기대 수익이 있다면 당연히 투자를 할 것입니다. 반대로 기대 수익이 0인데 위험만 높다면 투자는 물 건너간 것입니다. 관건은 이 두 가지가 어떤 배합을 이루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경제학적 정의에 따라 세 가지를 구분해 보죠. 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투자는 장기적으로 기대 수익,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양의 수익을 가져올 것이고 원금을 날리는 위험은 크지 않은 거래입니다. 정리하면 투자는 저위험과 안정적 기대 수익을 상정한 거래입니다.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에 해당합니다. 유망 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투기는 장기적 기대 수익은 거의 0에 수렴하지만 단기적으로 고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상당한 위험이 있지만 베팅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단기에 반짝 수익이 생길 것을 기대하는 고위험성 거래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그래도 기대 수익이 마이너스는 아닌 것이죠. 부동산 가격이 단기적으로 폭등할 때 여기에 올라타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도박은 기대 수익이 마이너스에 해당하지만 대단히 높은 위험에도 고수익을 희망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즉 복권이나 카지노처럼 확률적으로 잃을 것이 거의 뻔하지만 한방 요행을 노리는 배팅입니다. 극단적인 하이 리스크에 극단적인 리턴을 의미합니다. 투자에서 도박으로 갈수록 모험 추구적 리스크 테이킹이 됩니다. 즉 합리성보다 심리가 점차 작동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결정에서 합리성이 점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역사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장기적으로 프러시아의 군사력을 키워서 통일 독일을 만든 것은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1941년 진주만을 공격한 일본은 투기와
도박 사이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치적 위험과 비용. 북한의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국제정치학의 도구를 하나만 더 사용해 보겠습니다. 청중비용, 오디언스 코스트란 개념입니다. 청중비용은 국제정치학자 제임스 피어런이 개발한 도구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발언하거나 특정 정책을 폈을 때 그 발언과 특정 정책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청중입니다. 이들 청중 중에서 국내 청중들이 그 발언과 정책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는 것, 즉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로 청중비용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확장 억지를 제공해 주겠다고 발언을 한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확장 억지 제공의 약속을 안 지킨다면 미국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지도자가 부끄러울 것입니다. 미국의 명예와 평판을 실추시켰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다음 선거에서 미국 대통령을 떨어뜨리는 결정을 할 것입니다. 즉 유권자들이 민주주의 선거라는 제도를 이용해 지도자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청중비용 이론은 민주주의끼리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민주평화 이론의 내용 중 하나인 제도적 책임 추궁성, 어카운터빌리티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개념입니다. 청중비용의 논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정책은 청중인 유권자들에 처벌받는다. 다만 비민주주의에선 선거가 없거나 있어도 형식이다. 따라서 비민주주의에선 청중비용이 작동하지 않는다. 즉 제도적 차원에서 유권자에 의한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반론이 제기됩니다. 비민주주의 차원에서도 청중비용이 작동한다는 반론입니다. 비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비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와 전혀 다른 견제장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쿠데타나 숙청 혹은 혁명입니다. 제도적으로 청중비용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청중 중에 군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불만이 있는 정치 지도자에 의한 숙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민중봉기에 의한 혁명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에 따른 청중비용은 지도자의 정치적 목숨을 빼앗는다. 비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은 지도자의 진짜 목숨을 빼앗는다. 무엇이 더 두려울까요? 이 결론을 두고 민주평화론은 여전히 논쟁 중에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적용. 투자인가 도박인가는 김정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비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정당성과 명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치체제 유지 또는 국가 안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이런 정당성과 명분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비민주주의가 가지는 인명 경시사고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여론이나 국내외적 정당성은 북한의 최고위층 사람들 정도만 고려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어떨까요? 그는 고모부를 총살하고 군과 당의 고위직을 마음대로 숙청해버렸습니다. 2014년에는 나이가 많은 해군 장군들에게 수용을 시켰습니다. 육군 장성들에게는 땅바닥에서 자동 소총 사격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얼차려죠. 즉 김정은 왕국에서는 고위직의 눈치도 안 본다는 것입니다. 파병의 정당성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비민주주의 국가들은 침략 전쟁에도 자국의 군인들을 전쟁이란 사륙기계에 들이미는 것입니다. 위험성 평가. 그렇다면 북한 김정은에게 이번 파병의 기대 수익과 위험은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자국 병사를 보낼 결심을 하는 시점에서 봅시다. 첫째, 파병을 통한 기대 수익은 매우 높습니다. 둘째, 위험은 그리 커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도자의 선택으로 날릴 것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적 비용이 높지 않다는 점이 가장 문제입니다.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 위험을 먼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위험은 국내, 국제 두 가지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내적 차원에서 파병에 따른 위험이 크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손해를 볼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내 여론이나 국내외적 정당성 약화가 크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파병된 인원 중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면 북한 인민들의 민심이 돌아서고 내부 동요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감시당하고 있는 북한 인민들이 혁명을 꾀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북한의 군부와 노동당이 굳건히 김정은을 지지하면 파병 병사의 가족들의 비참한 피해는 온전히 개인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1960년 4.19 혁명과 같은 민주화를 시도해온 대한민국과 달리 북한의 인민들은 조선 왕조, 일본 제국주의, 그 다음으로 김일성 왕조를 살고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이나 현재 북한의 감시체제 특성상 북한 인민들에게서 혁명의 영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3년이란 고난의 행군 시절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이 야사했다는 그 시절에도 북한은 큰 동요 없이 넘어왔습니다. 김정은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쿠데타나 숙청일 것입니다. 청중비용 차원에서 군부나 당의 최고위급에 의해 목숨이 날아갈 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군과 노동당과 정부가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군의 이상한 움직임은 당이나 보위부에 의해 감시됩니다. 당이나 보위부도 상호 견제를 하기에 특정 지도자에 의한 모반이나 숙청 시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한 암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합리적 예측 영역 밖의 일입니다. 그러니 김정은 입장에서 정치적 위험이 있지만 크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규범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열받을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 김정은 정권이 파병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려면 북한 국내적으로 비용 계산을 달리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최고위급 당 간부나 군 장성들이 김정은을 압박하게 만들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체제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다음으로 국제적 위험도 크지 않습니다. 열받겠지만 말이죠. 순수하게 김정은 입장이 되어봅시다. 북한이 군대를 50만 명쯤 파병하면 대한민국이 군사력 공백을 이유로 북한을 선제 침공할까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 방어적 전쟁 말고 침략 전쟁을 하기 어렵습니다. 심각한 안보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을 공격하기도 어렵지만 공격해서 얻게 될 것보다 부담만 늘어납니다. 선제 공격에 의한 북한 무력 흡수 통일을 반기는 국내 유권자가 얼마나 될까요? 정작 세금이 올라갈 때 북한 인민을 위해 10% 정도 더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안보 위협으로 삼는 미국도 북한을 선제 공격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핵을 제거하는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은 클 수 있지만 대통령 선거로 정신이 없는 미국 정부가 선제 공격을 감행할 확률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북한 파병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러올 것입니다. 김정은이 비난에 마음 아파할 지도자는 아닙니다. 파병에 따른 경제 제재 강화도 큰 위험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흑기사 역할을 하면서 에너지와 식량을 대주면 국제사회 제재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결탁에 열받아서 현재 제공하는 송유관을 잠가도 원유를 제공할 러시아가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이미 제재를 받을 만큼 받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니 안보리를 통한 군사적 제재도 당연히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군이 러시아가 공격받은 쿠르스크로 파병을 하면 북한과 러시아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북한 행동에 대한 위험성은 오히려 동맹인 러시아와 중국에 있을 수 있습니다. 비민주주의끼리 동맹은 신뢰가 없습니다. 오직 이익만 있죠. 그래서 걱정 하나는 러시아가 약속을 안 지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제사회 외톨이가 된 러시아도 북한 말고 도움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이익 공동체로 똘똘 뭉친 상황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이 경제 지원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특정 분쟁을 빌미로 북한에 군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 지원 축소에는 식량과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가 뒤를 봐줄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손을 잡게 되면서 김정은은 대놓고 천년 원수라고 한 중국의 눈치를 덜 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도 쉽지 않습니다. 우선 중국은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명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게다가 미국 견제를 받는 지금 북한 때문에 중국 견제가 강화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대수익 평가. 김정은 입장에서 얻게 되는 기대수익은 매우 큽니다. 국제관계 차원에서 미국을 귀찮게 할 수 있고 위험을 가하면서 이를 대미협상 수단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코트라가 2024년 7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체 교역 27억 6,912만 달러에서 북중 교역 27억 2,110만 달러는 98.3%에 달합니다. 원유는 전적으로 중국에서 옵니다. 이번 기회에 시진핑의 비굴했던 과거를 한 방에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할아버지가 했던 중국과 소련 사이의 등거리 외교를 다시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북조선판 EJ 정책으로 떼놈인 오랑캐를 로스케인 오랑캐로 견제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는 파병된 병사들이 받게 될 수당이 외화가 마른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병사들의 피는 고위급의 충성파들에게는 와인과 위스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안보 차원에서는 더 얻을 것이 많습니다. 무기광인 김정은이 좋아하는 최신형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핵과 관련 기술까지 넘겨줄지는 의심스럽지만 러시아제 수호의 전투기나 전차 등을 지원해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터에서 드론 전쟁 기술 같은 현대전의 군사 교리나 운영 원리를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북한산 무기를 직접 사용하면서 군사 기술을 수정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군사 능력 강화는 고스란히 우리 대한민국에게 안보 위협으로 돌아오겠죠. 따라서 안보 부분에서 한국은 북한 파병의 규모나 성격을 보면서 우리의 안보 대응 전략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파병은 다방면에서 기대 수익은 매우 높고 위험은 크지 않은 선택인 것입니다. 북한 파병이 곧 망하기 직전에 북한의 절망적 심리를 반영하기보다는 충분히 남는 장사라고 보고 투자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규범적으로 어린 병사를 소모전 중인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는 것은 매우 비열한 짓입니다.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국가 지도자가 저런 파렴치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우리 상식을 갖춘 시민과 다릅니다. 규범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고 비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가 강화되면서 국제적으로 북한을 제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착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안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북한이 가져갈 안보 자산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강력한 안보 협력이 절실합니다. 북한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은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북한의 우라통 터지게 만드는 파병에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미국과 한국 지정학의 이해를 높이는 수준 높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